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자영업자가 방망이를 들고 찾아온 손님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은 배달 주문건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배우인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성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해 북단 대청면 사무소의 40대 공무원이 50대 동료를 살해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내를 성폭행했다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팀장님 수요일 첫 등장 아니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말이죠. 오늘 이 라인업 또 박지훈 변호사님 그리고 이수정 교수님 그리고 우리 팀장님 정말 기대되는 라인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저만 빼놓고는 황금 라인 아니겠냐? 뭘 또 빼놨어? 그래요? 저도 왜 낄까요? 이래 또 마음에도 온 소리 하고 계셨죠? 그런가요? 예. 팀장님 근데 이수정 교수님 되게 평소에 뵙고 싶어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승 교수님을 너무 잘 압니다. 어떻게? 잘 알죠.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저를 몰라. 왜 이렇게 또 스스로를 또 겸손하게. 이수정 교수님도 우리 팀장님 뵙고 싶어 하셨어요. 그랬어요? TV에서 감사합니다. 많이 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담은 방송 끝나고 좀 네. 해주시고요. 네. 자, 오늘 시작할게요. 오늘 뒤로 가겠습니다. 예.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지금 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돌 그룹 이름 같은 BAO 때문에 2달 만에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다시 4만 명이 넘었습니다. 당장 제 주변에도 휴가 간 사람들 여럿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휴가가 시작되는 이 중순 이후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당국에서는 4차 접종 확대 이런 카드를 내놨지만은 묘책 같아 보이지도 않고 말이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오늘은 사건 반장을 보시는 걸로. 자,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김서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이수정 경기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내고 혼자 사는 61살 주부입니다. 애들도 다 출가하고 혼자 직장 다녀요. 퇴근하면 텅 빈 집에서 날 유일하게 반겨주는 사건 반장 사랑해요 하신 김양희님. 감사합니다. 자, 나이 50살 먹은 남동생이 딸을 낳았어요. 조카가 10살이 되면 동생은 환갑이 되네요. 그래도 기쁩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신 김오키님. 정말 그 남동생 장하십니다. 자, 손녀 돌보고 퇴근하면서 버스에서 봅니다. 9시 전에는 무조건 다시 보기 올려 하신 이재수님. 늦지 않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매일 밤 자장가 마냥 사반 들으면서 꿈 날아갑니다. 뾰롱뾰롱 뾰로롱 하신 윤미경님. 자, 평택의 김제니님. 쭈지님. 제가 약간 노안이 와서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6시 내 고정 사건 반장.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예, 첫 번째 뉴스 보여주시죠. 예, 방파제에서 1시간입니다. 자, 전남 완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조윤아양 일가족 사망 사건 관련해서 이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 조양 가족의 차량이 1시간가량 선착장 주변 방파제에 정차돼 있다가 바다로 돌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조 씨 부부는 윤아 양에게 먼저 수면제를 먹인 뒤 만조로 물이 서서히 차오르는 걸 확인하고서는 물속으로 돌진했다는데요. 경찰은 이 부부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수면제를 복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조양 아버지의 시신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3명의 사인은 모두 익사로 추정됩니다. 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적 궁핍함으로 부모는 윤아를 죽음으로 몰고 자신들도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일단 이렇게 추론이 가능한데요. 교수님, 어쨌든 선착장에서 1시간 동안 차에 머무르다 바닷속으로 들어갔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 누구에게나 쉬운 선택이 절대 아니죠.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을 하면 지금 너무 이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느낌인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서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은 유나 양에 대한 이제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가 그렇죠. 과연 저 부모에게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고요. 예. 부모는 경제적으로 꽤 이제 뭐 어려움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뭐 가상화폐 예, 투자를 한 뒤에 뭐 상당한 손실을 봤다. 이게 이제 뭐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는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니까 우울증 치료를 받은 병력, 그러니까 뭐 아마 진단 기록 같은 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지금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타당하지 않을 뿐더러 아이를 먼저 수면제를 먹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종류의 선택을 하는 게 부모로서 할 짓인가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도 이어갈게요. 사라져버린 K 양심. 자,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저 카페 손님. 아하, 잘 보세요. 휴대폰을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웁니다. 자, 그런데 저 옆에 앉은 남성. 어허, 가더니 휴대폰 쓱 in my pocket. 아, 휴대전화가 사라졌어요라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 카페 주변을 지나던 용의자를 목격하고 저렇게 검거 성공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문 앞에 놓인 택배 돈터치. 이런 카페 테이블에 놓인 귀중품 돈터치. 이건 K 양심, 다른 말로 국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국인들도 그런 거 보면 fantastic 놀라곤 하는데 이 사람 용서해야겠습니까? 자, 이제 사실은 우리 양심인 측면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가장 강력한 거는 CCTV 같은 거예요. 이거 가져갔을 때 바로 검거된다라는 그런 어떤 외부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절도죄가 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외부적 요인이 없다면 절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막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K 양심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글쎄요, 좀 CCTV가 정확하게 찍고 있는데 저것을 휴대전화를 가져갔는데 이 남성의 얘기에 따르면 지갑이 줄 알고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버렸다고 하는데 인근에 이제 배회를 하다가 CCTV 지갑은 가져가도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돈을 가져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다 보니까 지금 검거가 된 거고요. 절도죄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본인이 이제 훔쳐간 거고 뭐 좀 전과 같은 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처벌의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지만 자전거 도둑은 많습니다. 우리나라 왠지 이상하게. 근데 휴대폰은 진짜 잘 안 그러는데 좀 의외의 좀 사건이었네요. 자전거도 훔치면 안 되죠.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갑니다. 이번엔 인천 시민 영웅입니다. 지난 강원도 춘천에서 도로에 쏟아진 그 맥주병을 시민들이 치웠던 그 훈훈한 사연 전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엔 인천으로 가보시죠. 아, 이 도로에 한가득 이거 보십시오. 이거 이 초록색 물건 이거 딱 봐도 이제 소주병 아닙니까? 자, 이 도로 한복판에 와르르르 지금 교차로에 시민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이거 한 20분 가까이 되는 분. 야, 이거 진짜 나와서 막 쓸고 닦고 하시는 거 보세요, 지금. 야,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와르르 쏟아졌는데 30분 만에 청소 끝. 야, 팀장님. 저희가 며칠 전에 그 맥주병 그 와르르 그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 맥주 회사가 그때 청소하셨던 분들. 자, 이겁니다. 이것도 그때 청소해가지고 싹 30분 만에 다 완료가 됐는데 저 맥주 회사에서 그때 청소하셨던 분들 찾겠다고 살해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엔 소주병. 아, 어쩜 좋아 진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은 11일 오후 2시경에 인천의 남동구라고 있어요. 그 교차로에서 1톤 차가 소주를 실컷 싣고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그게 이제 급하게 했는지 아니면 고박을 안 했는지 과정이는지 모르겠지만 아까운 소주가 떨어져 버리는 바람에 깨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백 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인근 상가 업주라든지 지나가는 행인들이 한 10여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기 보시다시피 빗자루도 쓸고 쓰레받개도 쓸고 그 쓰레기 봉투를 해가지고 담았는데 30분 만에 모두 치웠어요. 그런데 저 중에는 장갑도 안 꼈어요. 근데 소주병이 사실 날카롭거든요. 예. 손을 만지면 벨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의식이 돈독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남동구에 있는 분들이 저런 분들이 영웅이거든요. 저분들도 저한테 전화가 오시면 제가 저분들한테는 피자를 2판을 쏘겠습니다. 우와. 아, 근데 숫자가 너무 많은데요? 두 너무 판이면 안 될까요? 여러분인데? 예? 고민해보고 3판까지는 가능하겠습니다.
거의 일주일치 방송 그 출연료가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요. 너무 편하게 그래도 좀 저분한테 말씀하시는데 해야죠. 예. 전화 안 올 거라만 예상하고 지금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바로 그겁니다. 전화를 주신 분들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래서 팀장님이 맨날 저렇게 아닙니다. 전화 바꿔 제가 보냈어요. 한판 진짜요? 보냈어요. 그럼요. 언제? 한 일주일 됐죠. 우와. 누가 전화를 주셨어요? 그 우리 독자더라고요. 그분이 해가지고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전화 와서 제가 그 D 땡땡땡 피자를 슈프림으로 썼습니다. 우와. 왠지 박수 쳐야 돼. 그건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도로에 쏟아진 게 또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 멈춰 있는 화물차, 이거 화물차 보세요. 그 사이를 차들이 막 이렇게 이게 수박 이 몇 통이야 도대체. 하지만 운전자들이 나오더니 이 수박을 하나둘씩 또 이렇게 막 치웁니다 지금 막. 자, 요즘 수박 너무 비싼데 저 아까운 거 올여름 저는 아직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자, 지난 11일 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일이죠. 네, 이 사건 11일 저녁 8시 반쯤 일어났는데요. 25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충격으로 1톤 화물차는 또 옆차로에서 달리던 SUV 차량과도 추돌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네, 당시 1톤 화물차에 실려있던 수박 200여 통이 고속도로로 쏟아지면서 한때 하행선 전체가 마비되기도 했는데요. 주변에 있던 차량 운전자들과 경찰관들, 또 도로공사 직원들이 힘을 합쳐서 신속하게 수박을 옮겼고 덕분에 1시간 후에 통행이 재개됐다고 합니다. 김민희 선 이번 여름도 수박 진짜 비싼데 말이죠. 아깝네요. 알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이어갈게요. 이거 오늘 진짜 가장 충격적인 뉴스. 예의 바른 자해 공갈범. 자, 마음 준비하시고요. 영상 함께 보시죠. 자, 버스가 정류장에 막 멈춰 섭니다. 자, 한 여성이 지금 내리죠. 그런데 가방을 내려놓더니 발을 쓱 앞으로 바퀴 쪽으로 쇼트트랙 선수 마냥 날 들이밀기로. 자, 기사님 내려서 여보쇼 거기서 뭐 하셔? 하니까 어머나 죄송합니다 하면서 가방을 들더니 총총총. 그래도 정말 기사님이 꼼꼼하셨으니 망정이지 왜 저러고 살아 진짜. 네, 지난 11일 오전 10시쯤 용인시 한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승객이 슬리퍼를 신은 발을 버스 뒷바퀴 쪽에 넣고 30초 정도를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백미러로 본 버스 기사가 뭐 하시냐고 묻자 그제서야 여성은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하다고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는데요. 해당 버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사내 안전 예방 차원에서 영상을 기사님들과 공유하다가 유출된 것 같다면서 버스에는 최소 4대에서 8대의 CCTV가 달려 있다고 합니다. 유사 범죄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교수님 이거 진짜 뭡니까 도대체? 글쎄, 저도 저 사람이 도대체 너무 터무니없는 장면이라 사실은 몇 번 봤는데,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지금 꽤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지는 않은 게 본인의 핸드백은 또 망가질까 봐 뒤에다가 차분히 놓쳐. 예. 발만 들이미는 걸로 봐서 사실은 저렇게 이제 자해 공갈을 하는 사람들이 혼자 하지를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범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차후에는 이제 조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일단 뭔가 시도해 본 것 같은데 아주 실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기사가 내려서 지적하자 또 인사를 하는 게 또 너무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가던 길을 가는데요. 이런 짓 제발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러다가 그러니까요. 정말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한마디 따끔하게. 걸려요. 100% 걸립니다. 요즘은 다 걸립니다. CCTV 너무 많고요. 자해 공갈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진짜로.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 이어갈게요. 취객과의 아찔한 순간입니다. 오늘 취객과 관련한 사고 영상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자, 우회전 후에 지금 직진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인도에 잘 가고 있는데 2차로로 여기 약간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 좀 불안합니다. 인도에서 차돌 쓰러졌어요. 다행히 차와 부딪히진 않았지만
만약에 팀장님 이런 경우 구호 조치를 안 하고 안 부딪혔으니까 그냥 가버리면 이것도 뺑소니인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스리치에서 인도로 쓰러졌는데요. 쓰러지면서 혹시 그 블랙박스 차량하고 부딪혔을 경우에는 그 사후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차량은 부딪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미조치한다 하더라도 처벌은 안 받지만 우리 이제 인정상으로 볼 때는 전화를 해서 혹시 내려서 봐주긴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백주 대낮에 좁은 골목에서 취객을 만난 사연인데요. 익숙한 얼굴 나옵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아, 저 사람 또 이상한데. 뭐야? 누구야? 빵! 쳐다봐! 5시 30분밖에 안 됐는데 낮술 먹었어. 낮술 낮술 좋긴 해요. 낮술 드시고 좀 흔들흔들하길래 빵 했어요. 딱 돌아 쳐다봐. 네. 어찌했을까? 자, 어찌했을까? 정답을 아는 박 변호사님 빼고 교수님, 네. 저 취객 그 블랙박스 차량을 돌아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오라고. 왜 오라고? 어디로 오라고? 뭐 글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욕을 하거나 뭐 시비를 걸거나 했을 것이다. 그랬을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요? 아하, 그렇군요. 네. 팀장님은? 지금 그 취직 차량이 보고 있잖아요. 네. 야, 내가 가운데 있으니까 내 옆에 피해 가든지 네가 알아서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설명을 그렇게 할 수도 네가 있어요. 피해가. 그렇죠. 객기를 부려서. 저런 분 계셔요. 아, 그렇군요. 네네. 자, 그렇다면 정답 뭘까요? 보여주세요. 그냥 가네? 아, 일부러 이러네. 피고? 어서 가십시오. 역발상이네요. 네, 어서 가세요. 야, 근데 확실히 박지훈, 한문철 박지훈 조합 재밌네. 환상적인 조합. 몇 번. 아니 근데 네. 어서 가십시오. 아니 뭐 이 그러니까 제스처까지. 저희도 놀라서 아마 저 장면을 한문철 변호사하고 제가 지금 뽑았던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한 거는 행패 부릴 거로 생각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수영 교수님이나 그러니까. 김은배 팀장님 말씀처럼. 맞아요. 근데 반대로 어서 가세요, 일로 가세요라고 비켜주는 모습, 막 그게 재미있어가지고 아마 선정을 했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근데 아까 박 변호사님 낮술 좋습니다 했잖아요. 좋습니까? 낮술 뭐 마실 수는 있는데 뭐 일에 방해가 되거나 자기 어떤 삶에 방해가 되면 안 되겠죠. 뭔가 좀 궁색한 네. 목소리 좋아요. 힘이 없습니다. 좋은데 예. 일이 있어서 못 마십니다. 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며칠 전 현역 대상자도 아닌 막내 아드님을 군에 보낸 이예성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아드님이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해서 군에 가기 전에 국토대장정을 하면서 102만 원을 모금했다는 사연을 주셨어요. 심지어 그 돈을 저희에게 일임하겠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진짜 제가 사연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자, 아드님 이름이 전승원 씨인데 격려 좀 해달라고 하셨는데 승원 씨 진짜 멋있고요. 다치지 말고 국방부식에 금방 갑니다. 화이팅! 당신이 전기차를 탄다면 이미 채비한 겁니다. 앞선 충전 인프라는 혁신 기술을 채비한 겁니다. 타임 투 채비. 두 다리를 자유롭게 움직이며 마사지 해주는 바디 프렌드 오리지널스 로보워킹 테크놀로지 헬스케어 로봇 팬텀 로보.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흉기 사건 후 투신입니다. 자, 김 기자가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게 어제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10대 남자 고등학생이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초등학생을 흉기로 찌른 이 학생은 투신하다가 결국 사망했는데 피해 초등학생은 목 부위를 다쳐서 응급수술을 받았고 현재 의식은 회복한 상태라고 합니다. 예, 의식을 회복했다니 천만 다행인데 이 남자 고등학생과 여자 초등생
어떤 사이 또 왜 이런 일이? 자, 지금 큰일 났어요. 이제 범행 동기 같은 걸 밝히려면 이 가해자가 지금 있어야 되는 가해자가 지금 사망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찰에 따르면 CCTV 같은 걸 확인하니까 이 고등학생이 이 범인은 가해자는 맞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예. 다만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 같이 거주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서로 아는 사람이 있는지도 좀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지금 CCTV라든지 유류물도 좀 있다고 하고요. 전화기 같은 것들을 확보를 했다 그러고 이 포렌식 같은 걸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보한 다음에 범행 동기를 밝힌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이 범행 후에 이 가해 고등학생 스스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행 후에 그 고등학생이 용의자를 보고 있죠. 그 도주를 했습니다. 도주를 했는데 1시간 동안 도주해서 한 3km 떨어진 다른 아파트 14층의 그 옥상에 올라갔어요. 거기에 오후 8시경에 발견을 했는데 신고가 들어가니까 경찰하고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서 그 학생이 투신할 것 같으니까는 혹시 에어매트라고 아시죠? 두꺼운 그 공기 들어있는 건데 예. 떨어져 내려도 안 다치게 하는 건데 에어매트를 깔고 있는데 그 고등학생이 투신을 그 에어매트 옆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 경찰 관계자 하는 말 들어보니까 그 에어매트를 놓기도 좀 장소도 안 좋았고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 학생이 이쪽으로 피하고 또 저쪽으로 피하는 바람에 이동하는 사이에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거는 8시에 발견했는데 8시 40분에 투신했다고 한다면 40분 동안 시간이 있는 동안에 좀 더 빨리 출동해서 14층에 올라가서 소방관이든 경찰관이든 올라가서 학생을 투신 못하도록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제지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까지는 뭐 나온 게 없으니까 섣불리 좀 예단하기도 좀 그런데 일단 왜 뭘까요, 이 친구는? 글쎄 지금 뭐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아서 추정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학생이 지금 이 사건이 발생하기 하루 전날 학교에 가서 상담 교사하고 상담을 했었다 이런 기록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엇인가 뭐 상담을 해야 될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뭐 상담 내용이 알려진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정황을 봤을 때 이 이제 학생이 일반적인 고등학생의 건강한 심리 상태는 아니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리저리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은 상당히 경계선적인 어떤 정신 상태에 놓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는 이 두 피해자와 이 가해자 고등학생이 면식 관계인지를 지금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거주지가 다르거든요. 더군다나 거주지가 다른데 이 고교생이 그 전날 상담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 다음 날은 흉기를 들고 나가서 지금 저녁 7시에 저 초등학생을 찾아낸 거예요. 초등학생은 성별은 여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등학생의 초등학교 여자아이를 비면식 관계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한 사건들 이런 것들을 뒤져보니까 일본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타입의 사건이더라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발생하고 2021년도에 교토에서도 지금 초등학교 여학생이 살해된 적이 있습니다. 흉기 난동으로. 그래서 이런 가해자들이 어떤 프로필인지를 뒤져봤더니 대부분 은둔형 외톨이고 정신적으로 취약함이 있어서 뭐 일종의 망상장애 비슷한 거를 갖고 있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기록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좀 이 사건 보면서 일단 그 피해 초등학생 일단 정말 어제까지만 해도 상황이 급박했는데 일단 오늘 전해진 소식은 의식을 회복했다고 해요. 하지만 팀장님, 이 초등생 입장에서는 너무 이 상황 자체가 감당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신경호 그 교육감이 그 13일 날 기자회견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동 심리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심리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극단적 선택한 학생에 대해서 애들을 피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 조사를 저희 경찰에서 합니다. 하는데 물론 상담사가 참석하든지
부모를 참석해가지고 아마 아동에 대해서 이제 심리 치료도 하면서 정확한, 왜냐하면 지금 가해자는 사망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못 받기 때문에 피해자 상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그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자영업자가 방망이를 들고 찾아온 손님에게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님은 배달 주문건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찾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이것도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더라고요. 김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햄버거 가게 주인이 배달 주문을 받았는데요. 요청사항에 배달팁이 과해서 언짢게 느껴진다고 써 있길래 기분이 나빠서 취소를 했답니다. 그런데 30분 뒤에 똑같은 메뉴 주문을 다시 받았고 이번에는 요청사항에 크크크크크 이렇게 써 있길래 아, 같은 사람이 나를 조롱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또 주문을 취소한 건데요. 그랬더니 이 손님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이 일은 점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 해당 손님이 내야 했던 배달비는 5,800원이라고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주문을 했는데 취소했어요. 기분 그렇죠. 너무 이 고객이 갑질을 하는 것 같아서 취소했어요. 자, 그랬더니 또 저렇게 크크크게 주문이 또 왔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또 취소하셨어요. 그렇죠. 자, 그랬더니 전화가 걸려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계속 취소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놀리는 것 같다. 조롱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크크크크 이거 했으니까 이거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냐. 또 배달 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아니냐라고 하니까 배달 팁 비싸면 포장하라라고 얘기를 또 사장님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재밌네라고 하면서 내가 그쪽 가게로 갈게라고 지금 전화가 됐습니다. 아마 근데 조금 점주 같은 경우는 그래라고 했는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도 안 오고 별 좀 내용이 없으니까 약간 불안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전화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경찰한테 연락을 합니다. 경찰 연락해서 경찰이 현장에 출동을 했고요. 잠시 경찰은 가게 옆에 대기하기로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야, 내가 니네 가게로 간다. 딱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1시간째 기별이 없길래 아, 사장님 촉이 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 이거 뭔가 좀 싸하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와서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구방망이. 그렇습니다. 이게 점주 얘기입니다. 사실 점주가 느낌 이상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얘기를 듣고 갔어야 되는데 마침 대기를 했었어요. 근데 5분 뒤에 택시가 왔는데 웬 남성이 내리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왔어요. 야구 방망이는 경기장에서 쓰는 건데 왜 들고 왔을까요? 이게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이제 설명을 했던 거예요. 상황을 종료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그 야구 방망이를 들은 남성분이 얘기가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주 말로는 경찰관이 데려갔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입니다. 임의동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특수협박자가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경찰에서는 현행범 체포 내지는 긴급 체포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정리가 안 됐던 거죠. 일단 이분 말로는 데려갔다고 한다면은 경찰에서 이유가 있으니까 이분을 데려갔을 거예요. 조사해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겠죠. 자, 배달 팁이 과하다 해서 이제 이게 시작된 일인데 저 방망이 든 사람은 뭔가 이 메커니즘을 모르는 것 같아요. 배달 팁을 점주가 가져가는 게 아니고 배달 앱 회사랑 라이더가 나눠 갖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작 그 배달비가 비싸면은 포장해서 방문 포장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제 배달비가 비싸서 시작된 것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둘이 그 와중에 뭐 문자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SNS로 주고받으면서 결국은 전화 통화를 했잖아요. 그 전화 통화 상에서 굉장히 기분이 뭐 나빠지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고,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현재 정확하게 알 길이 없는데 그래서 격분해서 결국은 이 점주에게로 쫓아간 거 아닌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배달 앱이 결국 이윤을 취하는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둘이 서로 대화를 나눈 당사자는 배달 앱이 아니고 점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한테 쫓아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 보면 뭐가 됐든 이게 경찰이 출동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이 점주가 사장님이 경찰에 신고를 안 했더라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점주가 올린 글에는 2차 피해 두려움이 계속 있다. 신변 보호 조치를 하면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참 막막하다고 써 있습니다. 자신도 대처를 잘한 건 아니지만 배달비 논쟁은 또 억울하다면서 16,000원 이상을 주문하면 기본 거리 배달비는 1,900원, 먼 곳은 차등 적용되는 거라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이 글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자, 방금 사장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그냥 한번 그냥 참을 인자 그냥 쓰고 넘어갔더라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분명 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정성껏 햄버거를 만들어서 배달을 시켰더라도 분명 별점 테러를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주문 취소를 했을 그런 또 거다.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점주들 입장에서는 별점 테러 이런 것 때문에 또 영업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배달비가 상당히 좀 많이 책정되는 경우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매출을 책정할 때 배달비까지 포함해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짜리인데 배달비가 한 3천 원 한다 그러면 2만 3천 원 매출이라고 보고 이제 뭐 정산을 매긴다든지 부가세를 매깁니다. 그러니까 사장님 입장에서도 배달비가 부담스럽고 또 손님 입장에서도 나 2만 원짜리 시켰는데 배달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냥 이 정도면 취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갈등들이 사실 이 비단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배달 갔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맞아요. 너무 서비스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배달비 부분은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우리 편하게 배달을 하고 뭐 배달 받고는 있지만 상당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세 번째 사건 이어갈게요. 유명 아이돌 그룹 출신이자 배우인 30대 남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다며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남성은 인터넷에서 고액 아르바이트 자리가 있다는 글을 보고 일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예인도 피해가지 못한 보이스피싱 범죄를 들여다봅니다. 예, 체크포인트 바로 짚어보죠. 연예인도 낚였다 이렇게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 사람 누구야 하면서 지금 뭐 또 알고 이렇게 올려주고 계세요. 뭐 저희 입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자, 일단 김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말에 현혹돼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죠. 최근엔 한 연예인까지 연루됐는데 유명 밴드 그룹 출신에서 연기자로도 폭넓게 활동한 사람이고 2010년대 중반에는 역사를 다룬 창작 뮤지컬에서 주연으로도 활약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난달 16일 경기도 여주경찰서를 찾아서 자수했습니다. 예. 자, FT 아일랜드입니다. 그것까지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었고요. 뭐 어떤 멤버까지인지는 뭐 저희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데 어쩌다가 이런 일에 또 이렇게 휘말렸던 걸까요? 이 연예인이 누군지를 알 필요는 없지만은 이 연예인이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나 봐요. 별로 출연을 못 하니까 그런 상황인데 고액 단기 일자리라고 알바를 신청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를 이제 보니까 단시간에 돈을 벌 수 있어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여주까지 가가지고 광고원을 보고 전화를 했어요.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요거는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하거든요. 면접을 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600만 원을 갖다가 다른 사람을 전해줘라고 했던 거예요. 돈을 받고 보니까 그때서야 이게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보이스피싱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고를 한 건데 실제적으로 계좌 이체하면 되지 현찰 전해주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잠시 그 보이스피싱이 빠졌지만 바로 그거를 보이스피싱이라는 거를 느낀 다음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너무 잘했던 거죠. 박 변호사님, 네. 저희가 이 수거책들에 대한 얘기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네. 딱 이 경우만 봐도 그렇죠. 안다니까요. 몰랐어요. 이건 좀 몰랐어요. 이거 다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중에 사기죄인, 사기 미수죄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는데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일단 이 연예인 A 씨 같은 경우 그 관계 회사에서는 뭐 경제적 어려움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인의 추천으로 뭐 펀딩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고 한 4일 정도 일한 게 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했는데 입사 바로 다음 날에 이상함을 감지했는데 그게 딱 그거예요. 지금 현금으로 돈을 받아달라. 투자자의 돈을 받아달라.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그걸 받는 게 말이 되나요? 계좌 이체가 요새 가능한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거는 문제가 있다. 보이스 피싱에 내가 현금 수거책이 된 거구나라고 판단했고 경찰에 바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진짜 그래도 이분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이거 냄새 난다 해서 경찰서로 제발로 찾아가서 자수를 했으니 망정이지. 자, 그렇다면 이분은 잘못이 없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싱, 피싱에 일단에 가담했기 때문에 이제 경찰에서는 불구속 입건을 했다고 그래요. 구속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분이 자수하는 바람에 아마 그 다른 조직, 2개 조직을 또 피해자가 있는 건데 그걸 검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싱, 피싱 한 3명을 잡았다 했기 때문에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근데 알다시피 경찰에서는 기소, 불기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검찰에 넘기면은 아마 제 생각인데 이게 공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기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수를 했기 때문에 그 변호사님 잘 아시겠지만은 강경할 수도 있고 면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에 가담을 했다. 하지만 꼭 자수를 했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가담자 및 피해를 복구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불기소하면서 면제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요. 실제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모집 보이스피싱 이 단체들이 수거책들을 어떻게 모집하는지를 먼저 좀 한번 들려드리고 제가 관련해서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일단 그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죠. 씨는 채권 회사가 무슨 일을 하는 회사인지 알고 계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고객님께서 필요한 서류를 갖다 드리고 고객님께 한테 줄기세요 받으신 다음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저 이만 바빠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이 정도 인사만 해주시면 되겠는 거라서 괜찮잖아요. 이 정도는 그렇죠? 맞아요. 이 한 건당 저희가 씨한테 드릴 수 있는 페이가 최소 6만 원에서 정말 큰 거는 15만 원 이상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 2건만 하더라도 15만 원 이상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이게 페이가 다른 일보다 좀 센 편이에요. 아, 교수님, 저는 솔직히 이제 뭐 직장을 다니고 있고 뭐 당장에 어떤 절박함이 없어서 그런지 저런 걸 들으면 아유, 이건 뭐 냄새가 바로 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박 변호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전 그런 건 줄 몰랐어요 하는 분들의 그 변명이 솔직히 잘 납득이 안 가거든요. 몰랐어요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웬만한 사회생활을 해보면 돈이 6만 원, 뭐 많게는 15만 원 넘는 것도 있다. 그런 뭐 일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물건을 하나 전달해주고 돈을 15만 원씩이나 받는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박하다 보니 다 알면서도 암묵적으로 이거는 절대 합법적인 일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웬만한 사람들은 알 겁니다. 평균 지능의 사람들은 다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이제 유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달책이라고 해서 물론 뭐 엄벌을 하고 있는데요. 좀 그 전달책들은 너무 공공함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다 전과자로 만드는 게 꼭 옳은 일인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좀 다릅니다. 결국에는 피싱 조직은 외국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결국 이런 피해를 뭐 입힐 수밖에 없는 지경인 것이 사실은 꼭 개인의 문제인가 이 부분에서 약간의 이제 뭐 의문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네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어제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옹진군 대청도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해자는 인근에 사는 40대 남성, 그의 직업은 공무직 공무원이었는데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 남성은 당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옮겨 2차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파하고 일행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뒤 남성은 갑자기 흉기를 들고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동료 공무원의 집 앞으로 찾아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화기애애하던 술자리가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변해버린 건데요. 한밤중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남성은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걸까요? 자, 이 사건이 어제 처음 보도가 됐는데 자, 이 공무직 공무원이 동료 공무직 공무원을 살해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자정 무렵 인천 대청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40대 남성이 동료 공무원인 50대 남성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남성은 당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인근 고깃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에서 2차 술자리를 가졌는데요. 이후에 술에 취한 이 남성은 집에 돌아간 피해자의 집에 흉기를 들고 직접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범행 동기. 이게 조금 납득을 뭐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당시 모든 일행이 이제 집으로 귀가를 했던 이후에 이 방 안에 이제 잠긴 방 안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자고 있는데 아내가 지금 모든 옷을 벗은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약간 격분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남성이 우리 아내를 성폭행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같은 직장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부부 동반으로 해서 1차 술자리를 갔고 2차 술자리를 야 우리 집 가자 해가지고 다 왔는데 돌려보내고 나서 잠긴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자신의 아내가 앞서 보신 그 사파처럼 자고 있더라. 그래서 이 취중에 이 남성이 아니 그럼 혹시 다들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유독 혼자만 왔던 그 동료가 내 아내를 그렇게 한 것인가 하면서 살인을 저지른 겁니다. 자, 여기서 네 번째 사건 체크 포인트 짚어보죠. 오해가 부른 참극. 이게 오해였다는 겁니까? 완전한 오해죠. 이 공무직 공무원이라는 거는 사실 무기계약직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공무원이 실제적으로는 자기 아내가 옷 벗고 자고 있는 건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뭐 더워서 벗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인으로 나중에 이제 그 공무원의 아내를 조사를 해보니까 성폭행이 당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했어요. 본인이 스스로 뭐 어쩌증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서로 성폭행을 당했다 하더라도 그 진술을 듣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처벌받게 하는 것이 원칙인데 본인이 확인도 안 하고 자기가 오해를 스스로 하면서 그 흉기를 들고 그 피해자, 즉 피해자한테 가서 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성격적으로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성격을 분석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좀 확증 편향성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정말 저는 진짜 많은 살인 사건을 뭐 전해드렸고 봤지만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진짜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 너무 허망한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오해를 하게 된 계기도 어쩌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다 부부 동반인데 이 피해 남성만 혼자 이 모임에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 자리면 저 사람이 했겠지라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피해 남성하고 이 가해자하고 두 사람 같은 어떤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직장은 달랐는데 이전부터 상당히 친했던 것 같습니다. 친했는데 결국은 이런 오해 때문에 결국은 살해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피해자만, 그러니까 살인을 당한 사람만 다들 부부 동반이었는데 혼자 온 겁니다.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저자가 내 아내를 그렇게 했나 뭐 이렇게 오해를 해서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데 교수님 저는 이게 너무 진짜 이 방송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자 100번 양보해서 잠긴 문을 이렇게 딱 다들 손님들 보내고 나서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서 봤더니 아내가 그러고 있다? 오해를 한다? 그럼 깨워서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물어봤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인 거죠. 문이 잠겨 있으면 일단은 문을 어떻게 땄을까요? 뭐 결국은 2차 하자 그러고 뭐 온 사람들 다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막 술을 먹고 흥청망청이니까 아내는 일단 자야 되니까 누가 들어올까 봐 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자고 있던 와중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잠긴 문을 따고 들어가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워가지고 너 왜 이러고 있냐 물어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쫓아가가지고 결국 술김에 같이 술 먹고 있던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결국에는 살해한 지경에 이르다 보니까 결국 지금 이 사건은 이 사람이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의심을 하지 않고서야 갑자기 이렇게 될 리는 없지 않는가. 만약에 평상시에도 합리적인 사고를 했다면 그 순간에도 합리적인 행동을 선택했어야만 해요. 예.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밖에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아, 이거는 진짜. 자, 아무튼 정말 이런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다가 그렇게 오해를 해서 사람을 살해했어요. 그것도 같이 일하던 동료를. 그런데 또 스스로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네, 범행 직후에 이 남성은 내가 친구를 죽였다면서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오해를 했고 만취 상태라서 정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는데요. 경찰은 범행 경위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한 뒤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자, 교수님, 뭐 이런 식의 정말 워낙 많은 사건들을 이제 분석하고 접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이런 유사한 정말 터무니없는 사건들이 있습니까, 왕왕? 뭐 술 먹고선 만취한 상태에서 서로 격분하여 싸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그런 이제 서로 싸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내가 성폭행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런 행동을 했다고 현재 주장 중이신데 예. 저는 그 말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자기보다 나이가 뭐 많은 사람과 관계가 어땠는지 친구라고는 주장하지만 뭔가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결국 아내를 핑계로 지금 결국에는 이제 격분해서 뭐 살해하는 지경에 뭐 술자석에서 둘이 무슨 대화를 나눴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챙겨봐야 예. 지금 이 상황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정말 네 번째 사건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계속해서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결혼 6개월 차, 꿈 같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30대 남성 이 씨는 아내와 연애를 시작한 순간부터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아내의 활동적인 성격이 자신과 잘 맞았기 때문인데요. 두 사람 모두 배낭여행을 좋아했기 때문에 국내는 물론 해외여행도 자주 다녔고 연애 기간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 후 이 씨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내가 결혼 전 연인과 4년이나 동거를 했다는 겁니다. 아내의 과거 동거 사실을 알고 난 후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동거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도 조금 이 난해한 좀 사연인데 많이 좀 의견 좀 올려주십시오. 자, 백다희 아나운서한테 좀 질문을 할게요. 백다희 아나운서는 이 결혼 전 동거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뭐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좋은 저한테요? 전략이에요.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 동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보십시오, 가족 여러분. 진짜 제가 얼마나 너그러운 선배인지 이것만 보셔도 진짜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 대해서 이렇게 저 선배라고 갑질하는 거 봐. 이게 진짜 악플 달지 마세요, 진짜. 저는 이렇게 오죽한 방송에서까지 저렇지 않습니까? 우리 백다희 아나운서. 뭐라고요? 근데 뭐라고 했다고요? 제가 대신 대답할까요? 예? 네, 뭐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교수님이? 네. 뭐라고요? 뭐 동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수님의 그 지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진행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기로 하고 아무튼 뭐 백다희 아나운서가 저한테 질문했어요. 저는 좀 약간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4년간 동거는 사실혼이 아니냐, 사실상.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미리. 각오를 하고. 이 집안 대 집안의 문제 아닙니까?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물론 저렇게 또 우리 교수님처럼 쿨한 또,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됐죠?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사연 풀어볼게요. 김 기자. 두 사람 연애는 얼마나 한 겁니까?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고 하는데요. 처음 만난 건 이 남편 이 씨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하던 때입니다. 혼자 제주도 여행 온 아내와 우연히 같은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면서 친해졌고 며칠간의 제주도 여행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서로한테 호감을 많이 느꼈는지 서울에 올라온 후에 둘은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아, 저희 교수님이 이제 무슨 말씀을 막 풀어주실지 좀 기대가 되는데, 자, 일단 팀장님. 예. 여행에서 보통 만나서 연애하는 커플들은 많죠. 여행 갔다가, 혼자 여행 갔다가 거기서 눈 맞아가지고. 그런데 보통 그런 경우 제가 결혼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본 적 없는 게 아니고 드물긴 있죠. 여행하다 만난 사이는 여행으로 끝나는 사이인데 두 사람은 배낭여행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주말마다 국내에는 안 가본 데 없이 갔고 휴가 때는 해외여행도 가서 이제 돌아다니겠는데 아마 그 여성분이 영어를 잘했나 봐요. 근데 해외에 가서 유럽 같은 데 가서 자기 여자친구가 영어를 잘하니까 더 좋아지는 거 사이가. 이 정도라 그러면 내 짝이 맞다. 천생연분 같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존대기실 뿐만 아니라 이 여자하고 천생연분이니까 결혼해서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죠. 아마 내가 알기로는 양해커도 여성분처럼 그렇게 영어도 잘하고 서로 여행이 맞으면은 아마 결혼 생각이 팍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영어 잘한다고 결혼하고 있습니까, 뭐? 아니, 뭐 박 변호사님 안 그런가요? No. 예? 저는 안 그렇다고요. No. 노. 자, 아무튼 교수님. 네. 뭐 천생연분이라고 생각을 확신이 들었다면 뭐 결혼이야 일사천리였겠네요. 그 뒤로. 네, 뭐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게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데서 이제 약간의 뭐 문제가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서로 각각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합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남성이 이제 여성에게 합치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여성이 결혼식 전에는 집을 합치고 싶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뭐 결국에는 이제 결혼을 한 다음에 뭐 합치는 것으로 하겠다 이렇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쨌든 무사히 우여곡절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통 이런 거는 이렇게 하잖아요. 영원히 비밀로 하는 게 사실 맞죠. 예.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술하고 친구 이렇게 단어가 떠오릅니다. 술하고 친구. 예. 술 친구. 술 다로 또 친구. 이 두 사람 다 친하다 보니까 신혼에 친구들 많이 불러서 집에서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데 그 친구 중에 입이 좀 싼 친구들이 있어요. 또 술이 좀 취해가지고 야, 너 있잖아 옛날에 그 남자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또 뭐 술 먹었는데 괜찮지 않냐. 저게 무슨 친구야 왼수지. 그러니까 괜찮 얘기해봐라니까. 야, 요새 4년 동거했다 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내가 20대 때 만났던 연인 얘기가 나왔고요. 이 연인과 4년간 동거했다는 사실까지 이 입산 친구가 말을 한 것입니다. 저건 진짜 왼수네요, 왼수. 자, 여기서 지금 제가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앞서 그거 뭐 어떠냐라고 하셨잖아요. 뭐 동거할 수도 있죠. 근데 이 사건은 좀 이제 그 약간의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게, 이 여성이 과거에 남자친구랑 동거했던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혼한 이제 남편이 되실 분과는 굉장히 처음부터 예의를 갖추어서 주의를 기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앞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혼인 관계로, 뭐 좋은 배우자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싶다 이런 생각에서였는지 모르지만 쉽게 동거를 하지 않겠다, 살림을 합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남편은 남편대로 무엇인가 아내에게 기대를 좀 하면서 관계가 시작된 것 같은데, 그 아름다운 기대가 이 술 그리고는 친구에 의해서 이제 완전 와장창 그냥 금이 간 거죠. 박 변호사님은 동거. 이게 이제 사실은 어. 동거 사실혼이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동거는 되는데 저는 사실혼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 일주일에 하루 살면 이거는 뭐고, 이틀 살면 뭐가 되고, 5일 살면 뭐가 되고, 6일 살면 뭐가 되고, 구별이 사실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이걸 갖고 그냥 우리가 이거는 동거다, 이거는 그냥 사실혼이다, 이거는 연애다, 이거는 만남이다, 이거는 뭐다 라고 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나한테는 너 왜 안 물어봐, 지금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계신 팀장님. 여기 지금 사실은 동거를 말씀하시는데 이 남자의 핑계고, 진짜로 여성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실혼이건 동거건 이혼했건 뭔 상관이 있어요?
그냥 내가 좋으면 사는 거예요.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런가요? 네, 멋있습니다. 네네. 네. 예, 뭐 두 분 사담은 좀 끝나고 이제 따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이제 아내 사정도 좀 들어봐야겠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동거를 하게 됐는지. 네, 이 아내는 독립해서 오피스텔 월세를 내면서 살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같은 건물에 살고 있던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비싼 월세를 줄여보려고 동거를 시작한 게 4년이나 이어지게 된 거고요. 사실 아내는 동거남과 결혼까지 생각하고 교제했었는데 이 남성은 결혼을 원치 않아서 결국 이별을 했습니다. 4년간 함께 살아본 결과 평생 함께 살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지금 한태룡님이 그려 은배 말이 맞아 막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아, 진짜요? 예. 팀장님보다 그분도 확실한 분이시네. 예? 멋진 남자입니다. 예. 아무튼 자 그런데 이게 그 앞서 교수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씨, 그러니까 아내 결혼 전에 미리 이 집을 합치자고 이제 남편이 딱 얘기를 했는데 반대를 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또다시 이 남자랑 결혼 전에 동거를 했다가 그러니까 과거의 상처 때문에 또 내가 그런 경우를 당하면 이건 아니다 그래서 되게 그때는 또 두 번째는 완강하게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러면 그렇게 쉽게 뭐 살림을 합쳤다가 왜 이번에는 합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는 뭐 어떤 기대를 너에게 했다. 이게 이제 서운한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게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는 게 이 아내분은 이제 과거에 남자친구랑 살림을 합쳤다가 너무 쉽게 남자친구한테 이제 결국에는 이별을 당한 거예요. 쉽게 변심해가지고 그냥 떠나버리니까 이번에 새로 사귀게 된 이 남자에 대해서는 정말 내가 신뢰관계로 오랫동안 배우자로서 잘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이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곁을 내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그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사실은 이 아내가 동거를 거절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답니다. 예. 근데 뭐 당장 저도 방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동거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진짜 천생연분으로 느꼈던 신랑 될 사람이 행여 야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좀 냉각기를 갖고 생각해보자라고 할까봐 이 씨도 처음에 말을 못했던 것라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아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처음에는 그 털어놓으려고 했었는데 동거한 부분을 괜히 털어놨다가 이제 부부관계가 이제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안 했고 그 본인 생각이 이거예요. 내가 결혼식을 했냐 혼인신고를 했냐 잠시 연애사를 자세히 이야기되면 남성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남자가 그렇습니다. 자기 연애사를 살짝 비추고 자기 결혼할 사람한테 나 이랬으니까 자기는 어땠어 물어보거든요. 여기에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없는 게 좋아요. 이 여자분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두통난 거고 이 씨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내가 시원시원하고 영어도 잘하고 또 멋있으니까 연애 정도는 했고 남자친구는 있었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넘어갔는데 아니 동거를 했는데 4년씩이나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멘붕이 왔던 거예요. 잠시 만나는 건 몰라도 동거까지는 나는 인정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사랑한다면 인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우리 팀장님은 첫사랑 얘기 저번에 하셨잖아요, 방송에서. 네, 첫사랑이 안타깝게도 암으로 사망을 해서 예. 제가 갔다 왔죠. 예, 그래서 그때 사모님한테 처음 결혼하실 때 네. 팀장님 개인의 어떤 첫사랑에 대해서도 고백을 사전에 말씀을 하셨죠? 그걸 왜 해요? 안 했죠. 나중에 알은 거죠. 나중에. 네. 그런 거를 첫사랑이 모고 간에 여성한테 얘기한 순간 남성은 약점을 잡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숨기고 가는 게 개인적으로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뭐 팀장님의 개인적인 입장이고. 예, 그렇습니다. 교수님. 네. 남편 이 씨 이렇게 딱 그 술 친구의 이것 때문에 딱 알고 난 뒤에는 아무래도 저는 솔직히 이 씨의 입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왠지 조금 이게 신뢰와 믿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니까 말이죠. 뭐 그렇죠. 뭐 충분히 배신감은 이해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남편이 배신감에 얼만큼 뭐 이렇게 몸서리 칠지 기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쉽게 살림을 안 합치는 거 봐서 뭐 아내가 좀 이렇게 품행이 방정하기를 기대했겠으나 그게 아니구나 하는 실망감은 있었겠지만 그러나 뭐 한 번쯤은 다시금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여전히 사랑한다면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그전 같지 않다라는 게 이제 불만이라는 거죠. 뭐 동거 사실 알고 나니까 아내가 옛날처럼 보이지 않는다. 네. 그 박 변호사님이 이제 법적인 거는 잠시 후에 따로 뭐 진짜 전문가로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네. 일단 한 남자로서 이 씨의 이런 입장 저는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저는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좀 저도 마찬가지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뭐 4년이라는 게 짧은 기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데 또 그 부분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서도 너무 사랑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여야 되는데 또 그런 부분도 우리 김은비 팀장님, 또 이순영 교수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네. 너도 옳고 쟤도 어쩝니까 옳다. 이 상황에서? 황희정승. 예, 황희정승 방법 예. 여기서 타당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결혼 전 동거 사실을 숨긴 아내. 이거 이혼 사유가 됩니다. 자, 이제 법적인 부분입니다. 법적인 거. 법적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제 이혼 사유가 되거나 뭐 혼인 취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려면 중요한 상황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을 때 예컨대 출산 사실이라든지 아니면 혼인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지 않았을 때는 뭐 혼인 취소 아니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근데 과연 이 동거를 고지하지 않았을 때 이게 이혼이 되느냐 이게 오늘의 지금 쟁점인데 예. 단순 동거라면 사실은 고지할 의무는 전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4년 하면서 동거라고 4년, 얘기를 해요. 4년. 그 4년간 살았는데 우리가 동거랑 사실은 구별 기준은 이렇게 보면 딱 맞습니다. 누가 봐도 부부인데 혼인 신고만 했다. 그러면 사실혼 관계인 거예요. 사실혼. 근데 부부가 아닌 것처럼 보이면 동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부부, 이 여성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오피스텔에 살면서 그냥 같이 사는 정도였다 그러면 4년 같이 살았다고 하더라도 단순 동거로 볼 수 있는데 예컨대 뭐 팔짱도 끼고 여보야 자기야 뭐 그런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그런 모임에 참석했다 그러면 이거는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로 봐야 됩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고지를 했었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고지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더 많은 내용들이 필요한데 일단 기간상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가깝고요. 오피스텔 그런 상황을 들어봤을 때는 단순 동거로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은 더 좀 따져본 다음에 이혼 사유가 될지 안 될지도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미 뭐 지금 자녀분들을 다 또 결혼까지 시키신 우리 팀장님하고 교수님 이 부부에 대해서 뭐 한 가지 조금 뭐 조언해 주실 게 있으면 짧게 좀 한마디씩만 좀 부탁드릴게요. 팀장님부터. 예, 두 사람이 사랑한다면은 과거는 흘러갔다. 땅에 묻어버리고 사랑하면은 같이 사는 거고 사랑 안 하면 헤어지는 거죠. 간단합니다. 간단하고요. 간단해요. 예.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교수님은 예. 네, 뭐 저도 간단한 결말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일단은 아내가 있어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과 둘이 여행하는 것도 너무 좋고 아이를 낳으면 같이 세계 여행하자. 이런 계획까지를 이제 그 앞으로의 계획을 생각해 본다면 아내를 잃어서 이제 그 즐거움이 날아갔을 때의 내 인생의 손실 이걸 좀 따져보셔야 되는 단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박 변호사님. 예, 이 판단은 남편의 판단이에요. 남편이 살 수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고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협의혼이 되지 않는다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전의 단계가 사실혼 관계임을 입증을 해서 한다면 고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본인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김성현 기자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 지금 뭐 채팅창이 막 터지려고 그러는데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대부분 동거한 사실 자체가 이혼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결혼 전 동거가 절대 안 된다는 게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좀 약간 받아들이기가 뭐 보수적인 게 아닌가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고요. 하지만 또 4년이라는 기간은 꽤 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혼이나 다름없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고지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반응도 보이셨습니다. 일단 친구분이 좀 입을 조심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 네, 이렇게 예. 말씀하셨고 맞아요. 네, 또 남자 쪽에서 이혼을 주장하는 이상 좀
아내의 동거 사실을 받아들일 만큼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편하려면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지 않냐는 반응도 왜 보이십니다. 이렇게 말끝이 흐려요 또. 이혼을 하라고 하는 게 좀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예,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둔기를 든 남성이 편의점 문 앞으로 걸어가 내부를 살핍니다. 또 다른 남성도 편의점 쪽으로 뒤따라오는데요. 이후 얼굴을 가린 채 둔기를 들고 카운터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리곤 점원을 향해 둔기를 들어올리는 남성, 바로 2인조 강도였습니다. 이 안에 있던 직원은요? 네, 남성이 위협하자 점원은 곧바로 휴대폰을 챙겨서 카운터를 빠져나가는데요. 이후 남성은 현금을 챙긴 뒤 점원을 한 차례 폭행하고 빠르게 달아납니다. 이때 또 다른 남성은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거 누구예요, 저거? 예, 바로 좀 전에 강도 행각을 벌였던 용의자의 모습인데요. 네, 이들은 범행 이전에 가게 안에서 게임을 하면서 내부를 살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당시에 입었던 바지와 신발이 모두 동일하죠. 경찰은 현재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공개하고 수배 중인 상태입니다. 아유, 좀 무서워요, 전 진짜. 자, 다음은 캐나다로 가볼게요. 토론토의 한 고속도로 위, 저 멀리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연기가 거치자 차량 한 대가 잔디밭 위에 멈춰 있는데요. 잠깐. 왜 저래요? 예, 알고 보니까 발작을 일으킨 운전자가 차량을 들이받고 의식을 잃은 채 갇혀 있었던 겁니다. 지금 주변 사람들이 구조를 하려고 지금 막 차 발로 차고 그러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도로를 지나던 시민들이 모여서 운전석 창문을 주먹으로 내리치는데요. 이미 차에서 불길이 치솟기 시작했지만 시민들은 구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망치를 이용해서 창문을 깨는 데 성공한 듯한데요.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You know, the three of us or four of us just sort of worked together. And, you know, I think start to finish, it felt like 5 minutes, but it was probably over in 30 seconds. Within 45 seconds, you know, the vehicle was totally torched. I mean, you know, within 30 seconds after we got him out. So just thankful that, that all of us who were there were able to walk away as well. So it was a blessing. It's been emotional to process it, but just do what you can. 그런데 어떻게 15초 만에 차가 저렇게 막 불길에 확 휩싸이죠? 네, 시민들이 운전자를 구한 직후 차량은 완전히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용감한 시민들의 행동이 아니었다면 큰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시민들은 남성을 구출한 이 5명의 영웅들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픽 인도로 가보시죠. 자, 이 케이크죠. 100kg짜리 초대형 생일 케이크의 주인공 크리시, 강아지 크리시예요. 사람 아니고요. 생일 케이크 조각을 건네자 아주 맛있게 받아 먹고 있습니다. 꽃갈모자 또 비단을 두른 우리 크리시, 가족들에게 엄청난 축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팔자가? 네, 강팔자입니다. 예. 자, 무대 뒤편에서도 음식도 준비가 한창이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요. 거대한 수단에 밥, 국, 너무 가득합니다. 무슨 사먹고 한강 이런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 알겠습니다. 지금 앉아서 밥 먹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크리시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근데 뭐 무슨 동네 잔치예요, 근데. 이 사람 수가 얼마냐면 4,000명이 지금 왔습니다. 이 성대한 파티를 열어준 사람이 바로 크리시의 두 형제였는데요. 덕분에 많은 손님들은 크리시의 장수를 기원하면서 잔치를 즐겼다고 하네요. 저 크리시의 형제가 저 잔치를 벌였다고요? 형제들이니까 뭐 주인, 뭐 반려 주인. 그런 거죠. 예. 크리시의 형제는 개잖아요. 뭐 그렇게 보세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좀 길게 좀 하려고. 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영상 함께 보시죠.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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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스가 나타났다. 저 밑에 보이죠? 우글거리는 상어입니다. 상어들 사이에 한 여성이
아주 여유롭게 햇볕을 즐기고 있고요. 무섭지도 않은지 상어 곁에서 바짝 붙어서 수영까지 합니다. 아하, 이게 지상 최고의 휴양지 몰디브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아, 몰디브. 못 가봤어요, 저는. 예, 저도요. 가볼 일도 없고요. 자, 원래 이제 더울 때 물놀이만한 게 없는데요. 무서워. 아, 이 등골까지 오싹하게 즐기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는 상어와 스노클링을 함께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 일종이라고 합니다. 아, 저걸 체험 아유, 저 같으면 무서워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상어를 못 믿습니다. 사람도 못 믿고요. 동물도 못 믿는데 혹시 상어가 공격하지 않을지 저도 무섭긴 한데요. 하지만 상어 대부분이 사람을 공격할 거라는 편견,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색 이벤트라고 합니다. 쪽빛 바다죠. 사람과 상어가 한데 어우러진 모습, 마치 영화 조수의 한 장면 같습니다. 팀장님, 예. 저거 믿고 하실 수 있어요, 저거? 아, 근데 지금 뭐냐면 저 백상아리는 아닙니다. 백상아리가 공격하는 거고 일반 상어고 내가 몰디브 그러니까 몰디브 모히또 생각이 나네요. 자, 5번째 팁, 주인공 동물입니다. 러시아로 가보시죠. 아, 잘못 들으면 욕처럼 들리는 시베리안 허스키. 네, 두 발로 껑충껑충 뛰어가는 허스키 피데엘입니다. 마치 자기가 캥거루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네 발로 걷는 게 아니라 오직 두 뒷다리에만 힘을 준 채 점프를 하면서 산책을 즐기고 있습니다. 얘 왜 이래, 얘? 네, 365일 언제 어디서나 캥거루처럼 뛰어다닌다는데요. 심지어 견주의 결혼식장에서도 껑충껑충 뛰면서 신부와 함께 입장했다고 합니다. 네, 하객들과 신랑 신부에게 평생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됐을 것 같죠? 아니, 얘 무슨 문제가 무슨 어렸을 때 무슨 상처를. 아니요, 그런 거 아니고요. 사실 그 이유는 피델만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캥거루가 뛰는 모습을 본 적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을지 살짝 걱정되기는 하네요. 야, 교수님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본인이 사람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두 발로 걸어다니는 거 아닐까요? 강씨 같아요, 강씨. 네. 강씨 맞아, 강씨. 개강씨. 여기서 또 연식이 나옵니다. 개강씨요, 개강씨. 요즘 분들은 강씨 몰라요. 개강씨 모자 한번 써야 좀 나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 일본으로 가보시죠. 네, 고양이 한 마리가 새끼에게 다가가자 기겁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몸을 한 바퀴 구를 만큼 자지러지는데요. 이후 하악질을 하면서 털을 세우는 고양이. 계속해서 다가가자 무서운 듯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두 고양이가 모녀 사이라는 겁니다. 아니, 엄마랑 왜 싸워요? 새끼 고양이가 어미를 마치 처음 본 것처럼 논란이에요. 바로 엄마 고양이 키나코가 8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욕을 했기 때문인데요. 키나코는 아기 고양이들을 제왕절개로 출산하면서 남은 흉터와 수유 자국으로 몸 이곳저곳이 얼룩진 상태였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목욕을 시키고 싶었는데 혼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집사가 목욕을 잠시 미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 비포 앤 애프터가 너무 달랐다. 네, 나름 무향 샴푸를 쓰고 드라이룸에서 털을 말리는 등 세심하게 신경을 썼는데도 아이고야. 예, 아기 고양이에겐 너무 낯선 모습이었나 봅니다. 다른 새끼들도 계속 어미를 멀리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엄마라는 걸 인식했는지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고 하네요. 이 영상을 공유한 집사는 만약 고양이가 출산을 하게 될 경우 새끼와 함께 목욕을 시키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아,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아까 그 강씨, 우리 박 변호사님 이거에 지금 터져가지고. 아, 왜요? 개강씨. 개강씨? 개강씨. 예. 아무튼. 견강씨요. 예. 자, 메가박땡 영화 관람권 당첨자 소개해 드려야죠. 사건 반장을 더욱 재미나게 즐기는 방법 보여주시죠. 먼저 여영님, 그렇습니다. 사만 볼 때는 무조건 두부김치죠. 김치는 맵고 소개되는 사건은 열받게 하다 보니 손풍기는 필수입니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포로로 21님, 둘째 딸 도연이 생일 파티하면서 사만 보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케이크에 치킨, 곱창까지. 예. 지금 비도 오는데. 알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한 밤 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저녁 6시에 다시 옵니다. 자나깨나 오미크론 조심. 안녕히 계십시오.